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경제 이야기와 브릭스가 바꿀 미래 지정학 여기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엔비디아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트럼프는 반값 주택 공약을 했습니다. 브릭스가 미래 지정학을 바꾸게 될 겁니다. 러시아, 이란, 튀르키, 인도네시아 이들이 부상하게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트럼프의 주택 공약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이제 주택 가격은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이 렌터를 살면서 큰 재정적인 부담을 떠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큰 기여를 한 것이 불법 체류 외국인입니다. 불법 체류 외국인이라도 이제 금융기관으로부터 쉽게 모기지 대출을 받고, 그리고 다운페이를 조금만 해도 되는 집이 있습니다. 이런데 이제 모기지 대출을 받고 일단 삽니다. 사고 난 다음에 페이를 하다가 직업을 잃거나 또 이제 더 이상 모기지를 갚을 수 없게 되면 그냥 나자빠지면 됩니다. 얘네들이야 어차피 불법 체류이기 때문에 특별히 재정적인 부담을 떠안을 것도 없죠. 원래 가진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은 또 파산법이 이제 잘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요인도 있는데, 이 트럼프는 불법 체류 외국인 모기지 대출을 금지하겠다. 그러나 이것은 주별로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이 캘리포니아나 뉴욕 같은데 이 외국인의 상당히 우호적인 지역들, 이들이 트럼프의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두 번째 공약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규모 주택 건설을 위해서 연방정부 소유 토지를 이렇게 상당 부분 개방을 하는 겁니다. 미국 서부 해안가나 이렇게 그리고 대도시 주변에 보면은 연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토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서부 해안가 같은 경우 정말로 아름다운 곳이 많죠. 그런데 이 연방정부 토지 환경 규제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풀고 고층 건물, 아파트를 짓고 이렇게 된다면 큰 도시, 외곽에 신도시를 개발하는 겁니다. 미국은 땅이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집이 부족해서 일반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죠. 여기에는 토지에 대한 어떤 지역에 대한 이 제한, 규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한국도 그렇죠. 한국도 이 동해안을 가다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쉽게 아파트나 이런 것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제약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대도시 외곽 지역도 마찬가지죠. 어쨌든 두 번째는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전의 대통령은 이런 조치를 별로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공식적으로 엔비디아에 소환장을 보냈습니다. 일단 예비 조사입니다. 그런데 이 조사의 목적이 반독점 규제 이것을 적용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것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생산하고 있는 제품이 시장이 핫하기 때문에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만, 엔비디아를 이렇게 이제 찢어서 해체를 한다, 이 정도 규모의 회사는 아닙니다. 높은 수익성에 그리고 주가는 고공행진하고 있지만 비즈니스 섹터 자체는 작은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이제 독점적인 어떤 특허죠. 여기에 손을 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독점적인 기술, 특허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지적재산권이라고 불러댑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분할을 한다. 다른 사람이 쉽게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다. 이 경우는 엔비디아의 독점적인 지위가 무너지게 되겠죠. 사실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엔비디아의 지적 자산권입니다. 지금 현재는 미국의 법으로 이렇게 보호되고 있습니다. 지난 2, 3년 동안의 AI 열풍 속에서 엔비디아를 제외하고는 어떤 회사도 돈을 벌지 못했습니다. 아직은 투자 단계입니다. 오픈 AI도 돈을 벌지 못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제 돈을 벌지 못했고, 인텔도 AMD도 돈을 벌지 못했습니다. 엔비디아는 2023년 매출이 600억 달러를 넘었지만 이익 마진이 무려 297억 달러입니다. 50%가 넘죠. 마약 거래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엔비디아의 지금 현재 주인은 중국인입니다. 물론 이 주식은 골고루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만, 이 젠슨 황은 중국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아닌가. 이 미국이 엔비디아 제품에 대해서 이 제재를 가했습니다. 대중국 수출에 대해서 제재를 가했죠. 중국의 AI 발전을 저지해야 된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뛰어난 칩들, 이것이 중국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미국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만, 그러나 엔비디아는 늘 개구멍을 찾아서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대중국 수출을 계속했습니다. 미국의 금지령을 진지하게 이행한 적이 없습니다. 미국 정부가 A100을 금지했을 때 엔비디아는 중국을 위해서 H100을 개발했습니다. A100에 적용된 스펙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보다 낮은 등급의 제품을 따로 만들어서 공급을 한 거죠.
만약 중국이 A100 하나가 필요한데 H100 두 개를 쓰면은 해결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중국은 이제 해결을 해나갔고 엔비디아는 중국의 이 AI 산업에 계속 칩을 공급해왔죠. 그리고 많은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반대로 인텔이나 많은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대중국 수출 규제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실적은 추락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엔비디아는 싱가포르와 중동을 통해서 또 중국으로 이렇게 일종의 뭐 중개무역이라고 해야 될까요? 계속 이제 이 칩을 공급했습니다. 중국은 엔비디아 카드가 전혀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엔비디아 독점 규제 문제에 대해서 뭐 아직까지는 추측 단계입니다. 미국 정부가 어떤 의도로 했을까? 아직까지는 이 엔비디아의 독점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어떤 규제를 가한다 그런 증거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이 소환장이 날아왔을 뿐입니다.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를 길들이기 위해서 위협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적 자산 이것을 브레이크업 할 수도 있죠. 이 경우는 다른 회사들도 그 테크놀로지를 쉽게 이용을 해서 이렇게 많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다른 미국 반도체 업체들이 수혜를 받게 됩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이제 미묘하기 때문에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텔과 이제 AMD 제품과 비교했을 때 어떤 이제 독보적인 차이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독점적인 지위가 유지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된다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무너질 수도 있는 거죠. TSMC에서는 뭐 엔비디아 제품을 지금 독점적으로 이렇게 파운드리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 시장 상황이나 이런 것은 문제가 없다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엔비디아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미국 정부 태도입니다. 어쨌든 타 제품 대비 엔비디아 제품의 성능은 탁월합니다. 엔비디아를 추격하고 있는 AMD 이제 GPU와 비교했을 때 엔비디아가 2배 더 빠르다는 거죠. 자, 그리고 브릭스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총 54개국이 브릭스에 조인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신청서를 낸 국가입니다. 다음 달에 이제 이 브릭스 회의가 열립니다. 여기서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브릭스가 순항하게 된다면 지금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US 달러를 근간으로 한 무역 결제 이것이 급격하게 축소될 것으로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물론 선진국 서구나 뭐 한국, 일본 이들 국가들은 여전히 이 달러 베이스로 무역을 할 겁니다. 그런데 제3세계에서 달러나 이제 유로 같은 것을 버리고 자국의 화폐나 혹은 공통의 어떤 브릭스 화폐를 만들어서 무역 결제를 진행하게 된다면 달러의 비중이 이제 점점 더 줄어들게 되겠죠. 그리고 브릭스와 관련되어서 아제르바이잔, 튀르키예 그리고 아르메니아 이들 국가가 어떻게 이제 지정학을 변화시켰는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캐서린 타이슨이 올린 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러시아는 이란, 인도와 연결되는 남북 무역 회랑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모스크바가 여기 있고 쭉 이제 철도를 타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원래 아는 카스피해에서 이제 배로 바꾸어 실은 다음에 이렇게 테헤란 쪽으로 오게 되죠. 그리고 뭄바이 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런 식의 회랑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튀르키예와 아제르바이잔이 조인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튀르키예와 아제르바이잔이 공식적으로 브릭스 가입 신청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재 러시아, 인도, 이란이 추진하고 있는 남북 무역 회랑 이것과 바로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그동안 푸틴은 아제르바이잔과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푸틴 역시 이렇게 이제 배로 실어서 가도 되지만은 그러나 이 철도가 이미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제르바이잔을 거쳐서 이란으로 바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 남부에서 배로 바꾼 다음에 몬바이로 가든가 아니면 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실어 나를 수도 있죠. 이것은 홍해를 거치지 않습니다. 캐서린 타이슨도 지적했지만 홍해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수에즈 운하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서구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을 수 있다. 즉 저들의 해상 봉쇄를 이렇게 우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서구의 무역 회랑에 대한 어떤 패권 이것이 축소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제3세계는 이제 더욱더 자유로워지는 거죠. 여기에 아제르바이잔이 공식적으로 이제 브릭스에 가입하면서 러시아와의 회담을 이렇게 이제 더 자주 열고 있습니다. 결국 이 철로 역시 이렇게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이쪽 지역에서는 광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실은 다음에 이란으로 실어 나르고 그리고 배로 실어 나르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물품들은 철로로 그대로 이용하는 겁니다. 아제르바이잔을 통과해서 바로 이란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아제르바이잔과 이제 러시아 그리고 아제르바이잔과 이란 둘 다 뭐 관계가 좋을 수는 없습니다. 이 과거 이제 소비에트 시절에 있으면서 이 독립을 휘겼기 때문에 아제르바이잔과 러시아 사이에 감정이 좋지 않고 그리고 아제르바이잔은 이란과 직접적으로 대립을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이 무역 회랑에 조인하면서 이들 국가들과의 관계도 크게 개선을 해야 되죠. 그리고
터키와 아제르바이잔은 형제 국가입니다. 결국 아제르바이잔이 이런 선택을 하게 된 데는 터키의 영향도 컸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터키는 EU가 흔드는 이제 EU 멤버십이라는 당근, 여기에 더 이상 매달리지 않겠다. EU는 그것을 흔들면서 터키를 지난 수십 년 동안 남용해 왔습니다. 어떤 군사적인 근거지로 이렇게 이용만 해온 거죠. 미국이 이런 조치를 취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그런데 터키는 더 이상 농락당하지 않겠다. 스스로 살 길을 만들겠다. 이렇게 결심했다라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이 터키는 브릭스 쪽으로 이제 보다 더 가까이 이렇게 붙게 되는 거죠. 그리고 터키 입장에서는 미국과 유럽을 상대로 흔들 카드가 하나 생긴 겁니다. 터키의 입지가 더욱더 커지게 되는 거죠. 터키는 그렇지 않아도 이 무역과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자, 이런 중요한 나라가 이 브릭스에 붙는다. 이 경우는 서구는 좀 패닉에 빠질 수밖에 없죠. 자, 아제르바이잔은 카스피해를 우회해서 러시아와 이란을 잇는 직행 철도 연결을 제공할 의향을 이미 이제 표명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이란, 인도와도 이제 관계가 별로 좋지 않은데, 자, 아제르바이잔은 어떤 지정학적인 위협도 이번 기회에 싹 정리를 하는 겁니다. 지금 수니와 시아파가 화합하듯이 이 아제르바이잔, 투르키스탄 국가들이죠. 이들 역시 러시아나 이란, 페르시아 이들과도 관계를 회복하면서 유라시아 전체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무역, 경제 발전에 이제 거의 거대한 축으로 만들겠다, 이런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가장 큰 리더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는 역시 러시아와 중국입니다. 그리고 인도죠. 자, 이런 흥미로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유럽이라는 것, 그리고 북미 대륙, 미국과 캐나다, 이들이 오히려 글로벌한 지도, 이 맵으로 봤을 때는 소외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지정학적인 변화에 계속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아르메니아 역시 10월 러시아 카잔에 열리는 이제 브릭스 정상회의에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이 아르메니아 같은 경우 현재 이 파샤냔 정부가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파샤냔 정부는 미국에 의해서 이제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브릭스 가입 의사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만, 어떤 루트를 통해서 러시아와 이야기를 하고 브릭스에 조인하겠다고 한다고 합니다. 현재 파샤냔 정부는 아르메니아 국민들에 의해서 축출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리고 아르메니아 정치 권력 내부에 어떤 세력이 파샤냔과 뜻을 달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아르메니아가 브릭스에 조인해야 된다,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아르메니아 정부의 변화에 대해서도 계속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이란, 인도로 연결하는 남북 무역 회랑이 만들어지게 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 잠깐 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란이 무역로의 중심이 됩니다. 과거에는 홍해를 거쳐서 이집트를 지나서 지중해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홍해를 거치지 않고, 자, 이란을 거쳐서 터키, 그 다음에 유럽으로 바로 이렇게 육로로 이송이 되게 되는 거죠. 이런 큰 변화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현재 러시아는 어쨌든 서유럽과 단절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새로운 철의 장벽이 쳐졌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새롭게 만들어질 루트는 바로 테헤란에서 튀르키예, 그리고 서유럽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러시아는 오데사 지역을 반드시 먹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이렇게 추정하는 이유는 이 오데사 지역, 즉 노보로시아를 완전히 회복했을 때 러시아는 철도망을 이용해서 트랜스카파티아, 그리고 루마니아 쪽으로 연결하거나 아니면 헝가리, 이런 식으로 이제 물품을 보내는 거죠. 이런 철도를 이용한 무역 루트가 이제 확보가 됩니다. 그리고 헝가리나 슬로바키아는 러시아의 우호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러시아는 이제 오데사까지 먹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푸틴이 얼마 전에 이제 몽골을 방문했습니다. 이건 역시 브릭스 출범에 큰 기여를 할 것 같습니다. 몽고가 러시아에 붙었다, 중국에 붙었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몽고가 러시아와 관계를 개선하고 중국과도 가까이 지내는 겁니다. 바로 이 새로운 브릭스 출범 체제에서 새로운 형태의 어떤 디바이드 앤 룰, 즉 쪼개고 서로 싸움을 붙인 다음에 양쪽을 컨트롤한다, 이런 아이디어는 사라지고 일단 한 울타리 내서 같이 함께 사이좋게 지내자는 겁니다. 이것이 현재 유라시아 벨트의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이 서구가 생각하고 있는 디바이드 앤 룰과는 다른 거죠. 그래서 러시아가 몽고랑 가까이 지내는 거, 이것을 중국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몽고와 중국이 교역을 확대하는 거, 이건 역시 러시아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런 구도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중국 시진핑은 베이징에서 아프리카 대륙과의 어떤 큰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여기에 많은 나라의 아프리카 정상들이 조인을 했습니다.
여기서 중국은 대아프리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과거 미국이나 서유럽, 즉 식민지를 개척하기 위해서 침투했던 어떤 그런 전략과는 다르다. 이것을 시진핑은 특히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는 아프리카 33개국을 포함해서 중국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이 최빈국도 포함합니다. 이 개발도상국들, 이들에 대해서 100% 관세 품목에 대해 무관세 대우를 부여하기로 결정을 했다. 이것은 과거 이제 미국을 좀 흉내낸 겁니다. 미국은 과거 이제 어떤 중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과 관계를 개선할 때 최혜국 특혜를 합니다. 무관세를 이렇게 오픈을 하는 거죠. 자, 이런 방식으로 아프리카와 중국과의 교역을 확대할 의지를 이제 시진핑은 내비쳤습니다. 이 아프리카 대륙을 사실상 이 중국의 영향권 하에 두겠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이 서유럽 같은 경우 이미 아프리카에서 큰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이 리비아를 파괴했던 주역들, 특히 프랑스입니다. 미국은 여기서 조연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이 리비아 사태, 수단, 소말리아, 그리고 사헬 지역 착취, 나이지리아 사태, 이런 것을 보면서 아프리카 각국은 서구에 염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대한 부패, 이 부패 고리를 추적하면 대부분 서유럽과 연결이 됩니다. 아프리카의 어떤 정치 지도자가 권력을 잡으면은 그 나라가 생산하는 지하 자원을 헐값에 이제 서유럽에 보냅니다. 그리고 막대한 리베이트를 받고 그 리베이트는 파리라든가 런던 이런 데 이제 파킹을 해두는 거죠. 이런 구도를 아프리카는 이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국과 교역을 하는데 이 중국이 아프리카에 그동안 엄청난 공을 들였죠. 미국과 서유럽은 아프리카의 인프라스트럭처 개발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아프리카 자원을 어떻게 채굴해서 서유럽과 미국으로 가져갈 것인가 이것만 고민을 했죠. 그래서 유전지대 개발한다든가 금광을 개발한다든가 이런 데만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진핑은 아프리카에 철도를 지어줬습니다. 발전소도 짓고 댐도 만들어주고 이런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하면서 20년 동안 아프리카에 이제 공을 들인 거죠. 이런 것들이 지금 가시화되어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아프리카 각국은 점점 더 이제 중국과 교역을 확대하고 또 중국을 거쳐서 아프리카 제품들이 또 가공이 되고 또 전 세계로 수출이 되고 이런 형태로 이제 중국은 바꾸는 거죠. 이 서구는 아프리카에서 점점 더 밀려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작년에 독일 나치 이제 SS 갈리시아에 부역했던 이 훈카, 이 미스터 훈카가 이제 젤렌스키가 캐나다 의회에 왔을 때 이렇게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이 해프닝 때문에 캐나다가 아직도 시끄럽다고 합니다. 이 캐나다로 도피한 나치 전범 900명의 이름을 공개하면 캐나다 연방정부는 매우 당혹스러울 수 있다. 캐나다, 미국 이들은 이 독일 나치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크 나치들 이들을 대거 이렇게 대피시켜줬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소비에트와 싸우게 만든 거죠. 미국과 영국 등은 소련과의 냉전에 이용하기 위한 어떤 게릴라 요원, 즉 우크라이나 낙지 출신들 이들을 많이 이제 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게릴라전을 53년도까지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들의 명단이 만약에 공개된다면 캐나다 정부가 그동안 이들을 숨겨주고 보호해왔다. 이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캐나다가 지금 상당히 시끄러운 상태라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이들 명단이 공개적으로 이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처칠의 상상 초월 작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1945년에 일단 독일 히틀러 제국이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독 지역에 남아있는 나치 잔당들 이들을 영국과 미국은 이제 흡수를 하고 포옹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비에트를 상대로 냉전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처칠은 지금 당장 전쟁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개의 핵무기를 이용해서 이 소비에트 군대 머리 위에 터뜨려서 소비에트 군대를 전멸을 시킨 다음에 행진을 하자. 그래서 소비에트를 멸망시키자. 이런 상상 초월 작전을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선제 핵 공격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미국은 충분한 핵탄두를 이때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좌절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혹은 CIA라든가 이런 데서 지금 러시아군과 소비에트군과 싸우게 된다면 오히려 패하고 파리까지 이 스탈린 손에 넘어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미친 계획은 중단해라. 이렇게 이제 미국 내부에서 특히 CIA 전신이죠. OSS입니까? 자, 이들이 주장을 해서 포기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물론 그때나 지금이나 상상하기 힘든 계획이죠. 비현실적입니다. 당시 소비에트 군대는 전투 기술로 무장하고 그리고 사기도 충만해 있었습니다. 진짜 만약에 전쟁이 있었다면 프랑스까지 넘어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처칠이라는 인물입니다.
처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사이코패스로 생각합니다. 소시오패스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처칠은 과거에 이제 인도나 그리고 1차 대전 이후 독일 이들을 상대로 끔찍스러운 어떤 만행을 해야 된다고 해야 될까요? 뭐 무역로를 봉쇄해서 수많은 사람들, 뭐 100만, 인도 같은 경우는 끔찍스럽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굶어 죽게 만든 인물이기도 합니다. 전쟁광이기도 합니다. 자, 처칠에 대해서 이제 요즘 평가 붐이 불고 있는데 이런 내용은 제가 다음 시간이 되면 한번 모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암체어 워로드가 쿠르스크 상황을 좀 올렸습니다. 지금 이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가 가지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운용하고 있는 다연장포, 하이마스도 그렇고 이제 과거 이 소비에트 시절 다연장포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여러 발의 로켓포를 쏘기 때문에 가장 파괴력이 큰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미 지역에서, 쿠르스크 바로 밑이죠. 여기서 우크라이나군의 다연장포가 쏘는 족족 파괴되고 있다. 이런 영상들은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정찰 자산을 이용해서 우크라이나가 무엇을 쏘면 그것을 바로 파악하고 거기에 이제 대응 사격을 한다는 거죠. 신속한 러시아의 대응 공격으로 다연장포가 괴멸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올렸습니다. 이 러시아의 전투 기술, 이것이 나날이 향상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폴타바 이야기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 폴타바에서 어느 정도 병사가 희생되었는지 이것은 아직까지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공식적으로는 한 100몇십 명이 죽고 몇십 명이 다쳤다, 뭐 이렇게 우크라이나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망자가 760명이 넘는다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폴타바의 이스칸데르 M 미사일 2발이 떨어져서 많은 이제 이 우크라이나의 이 드론 조종, 그리고 어떤 레이더라든가 이런 것을 관리하는 그런 병사들, 이들이 희생된 거, 이런 것은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입은 타격은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전선, 과거와는 달라졌습니다. 드론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드론을 조종하는 병사들은 대체로 10km 안팎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러시아군은 드론을 조종하는 어떤 뭐 부대라든가 진지 이런 곳에 계속 공격을 가합니다. 드론 조종수들이 계속 희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을 대체해 줘야 됩니다. 바로 이 760명, 뭐 여기에 한 900명 정도가 있었다. 이 중에 상당수가 이 공격으로 희생이 된 겁니다. 여기서 교육받고 있는 병사들 상당수가 희생이 된 거죠. 그리고 전선에서도 지금 드론 조종수들이 희생이 되고 있습니다. 대체할 병사가 없습니다. 한동안 드론 조종수가 우크라이나 방어선에서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매우 치명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많은 이제 이 스웨덴 출신 교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들으셨겠지만 스웨덴 외무장관이 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정치를 하지 않겠다. 완전히 정치 일선에서 물러났습니다. 도대체 이 스웨덴은 이 사건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 일단 여기에서 드론을 가리키는 교관들 상당수가 스웨덴 출신이다. 그리고 여기에 사브, 스웨덴의 이제 항공우주국이 있습니다. 이 회사죠. 자, 이 회사에서 일하는 중력들이 대거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 폴타바 통신학교 공습에 상당수의 이 스웨덴의 중요한 인사들이 희생이 된 겁니다. 이 사브의 중력들이 희생이 되고, 그리고 스웨덴, 뭐 나토 군 소속이겠지만, 자, 스웨덴 군 장교들이 있습니다. 교관들. 아직까지 스웨덴인 몇 명이 희생되었는지 그런 뭐 정확한 자료는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거 역사를 돌아보면은 1941년도 이제 이때 이 장개석 군대와 그리고 일본의 제국군이 지금 중국 대륙에서 치열하게 전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미국 군인, 공군입니다. 무려 2,600명이 중국 대륙으로 갔습니다. 버마를 거쳐서 중국 대륙으로 가서 장개석 군대가 운영하는 공군, 자, 이 공군의 상당수의 전투기 조종을 맡고, 그리고 중국인 이 조종사를 훈련시키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자, 병참, 무역, 그리고 항공기 부품 이런 것을 미국은 계속 지원을 해줬습니다. 자, 이때 무려 2,500명의 미군이 가서 들어가 있었는데 전쟁으로 희생된 사람만 해도 무려 한 8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의 명단, 이것은 수십 년 뒤에 공개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러우전에서 어느 정도의 미군과 나토군이 희생되었는지 이 정확한 자료는 수십 년 뒤에나 공개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정확한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